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몇 번 인스타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아마 강화길 작가님의 인기가 다른 어떤 많은 작가님들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접속을 해주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희연 작가님 얘기하시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그 얘기 말씀 마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작가님께서 초창기에 활동하셨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성실하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때 진짜 작품 발표도 진짜 많이 하시고 장편 소설도 정말 많이 쓰시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좀 사실 좀 그 작가님한테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뭉클했어요. 뭔가 그 되게 젊은 나이에 자신의 어떤 정말 소설을 위해서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헌신했던 그 시간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 선배 작가로서 또 좋아하는 작가로서 그 시간들을 상상해 보면서 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뭉클해했던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저는 뭐 정희연 작가의 소설도 따라 읽었었지만 강화길 작가의 소설도 따라 읽었기 때문에 강화길 작가님도 되게 열심히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감정, 동질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풀업으로 그럼 얘기를 이제 돌려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풀업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제일 먼저 느낀 감성은 이게 되게 깔끔하다라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깔끔함은 뭐 서사의 어떤 내용보다는 이 분량의 적절함이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적절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작품의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한국처럼 단편과 중편과 장편이라고 하는 구성이 있고 거기에 맞게 소설이 진행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분량과 이 서사의 어떤 딱 맞아떨어짐은 전 풀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재미있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 같은 경우는 읽은 다음에 뭔가 미진한 것 같고 뭔가 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분량이 좀 짧다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단편에 해당하는 것들을 너무 늘려가지고 이 길지 않은 분량이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이 풀업에는 어떤 되게 기분 좋음이란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허길 작가 같은 경우는 단편 소설도 그렇고 장편도 그렇고 이거 경장편도 그렇고 다 작업을 해보셨는데 이런 걸 쓸 때 뭐 어떤 구상이라든지 어떤 뭐 구성에 있어서 취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중편 소설 300매 안에 원고지 300매 안에 소설을 출간한 건 처음이었는데 저는 주로 100매 내외의 단편 소설을 많이 쓰고 장편 소설 같은 경우도 800매에서 1000매 사이를 이제 2번 써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이 분량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량 안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집어 넣을지 그거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소설의 구조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량이 구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단편보다는 조금 이야기가 늘어지지만 장편으로 갈 정도는 아니어야 되는 이야기가 뭘까? 그게 이제 이 소설을 처음 쓸 때 그리고 개고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은 있었죠. 그러니까 뭐 미수라던가 엄마라던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거를 좀 더 넣어야 하지 않나? 그런 욕심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목표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서 철저하게 지수에게만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자. 그러면 300매 안에 지수의 이야기로만 완성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소설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화자를 선택하면 그 화자의 이야기이고 그 화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놓아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하고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딱 떨어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소설의 서술자라고 하는 이 서술자의 등장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인칭이라든지 아니면 3인칭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서술자를 놓고 이 소설을 전개하셨는데 여기 나온 서술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꾼 혹은 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1인칭 화자를 내세운 소설을 많이 썼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그 외의 시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인칭을 써보기도 했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해보는 중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한테 1인칭이 제일 잘 맞다고 생각했고 그 외 시점에는 나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3인칭으로 지수를 내세우곤 있지만 지수 뒤에 누군가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분명하게 의식을 하고 있었고 그 화자가 지수를 좀 내려다 보면서 지수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은 3인칭 소설처럼 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서술자의 1인칭 소설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서술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어떤 중간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그게 읽는 경우에 있어서 되게 좋은 효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고 나서 들었던 어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세 모녀의 이야기인데 보통 그 세 모녀의 연대라고 하는 형식으로 혹은 어떤 이 깨어져 있는 가족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통 서사가들이 많이 연기되잖아요. 가족 서사를 이야기할 때.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이 세 모녀가 독립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서사적 구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적 상황들을 기술하고 이 뭐 아파트 이 빌라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대출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각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에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차지하는 요건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빠르게 기술을 해주시는데 이런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경제적인 상황들을 되게 중요하게 기술하신 의도는 뭘까요? 그냥 저의 믿음인데요. 인간에게 경제적인 독립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독립이 결국엔 정신적인 독립과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지수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던 시기에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서 정신적으로 결국에는 동생과 엄마에게 좀 의존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야기의 흐름상 당연히 그런 경제적인 독립이 좀 필수적으로 좀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소설에서는 이상하게 유심론적인 어떤 관계, 형이상학적인 관계, 그들 사이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소설이 많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여기는 전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 안에서는 대단히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가장 유물론적인 어떤 형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곽길 작가님이 되게 중요하게 언급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그 댓글로 질문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요. 여러분이 궁금했던 사항들 곽길 작가님이 답변해 주실 거고요. 비단 풀업이 아니라 다른 작품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역시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물론적인 어떤 그 경제적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되게 전 일적으로 느껴졌던 단어가 운명, 팔자, 예언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대단히 전근대적인 어떤 단어들이잖아요. 먼저 엄마인 박영애 여사가 이제 지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예언처럼 예언이라고 내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지수의 미래에 대해 험악한 예언을 늘어놓았다. 정신 안 차려. 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너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해. 형편없는 인간이 되고 싶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이런 예언이 실현되는 듯 자기가 이제 무궁화 궁전의 빌라로 들어온 다음에 결국 나는 여기에 들어올 운명이었나? 이렇게 살게 될 팔자였나? 라고 운명과 팔자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요. 나중에 트레이너 영민 씨 같은 경우가 영민 씨 어떤 코칭이 계속 예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영민은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금부터 달라진 시점으로 지수를 계속 끌고 가면서 영민 씨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었다라고 작가가 기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 단어들을 볼 때, 한 번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3번 반복되니까, 여기는 어떤 나름의 어떤 판단과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떤 뭐 운명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신 이유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운명이나 팔자 이런 거는 제가 소설에서 되게 자주 쓰는 편인데, 약간 저의 애착 단어인 것 같아요.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그 고전 그리스 비극의 좀 팬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카타르시스에 대한 어떤 쾌감 같은 거를 느끼는 그 순간이 좀 많이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아왔던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뭐 주변에 뭐 제 가족이나 뭐 친구나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얻지만, 삶은 굉장히 현실적인데 그 삶이 굴러가는 어떤 수레바퀴 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 안에서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 말씀해주신 전 근대적인 어떤 그런 감각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많이 휘둘리고 좀 흔들리고 결정을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제가 뭐 이사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 엄마는 그 성당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근데 엄마는 이사를 할 때가 되면 이사할 집에 손 없는 날에 이사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뭐 밥솥을 갖다 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밥솥을 먼저 집에 갖다 놔야 그 집이 잘 풀린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지나가듯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괜히 이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솥값이 들잖아요. 네, 뭔가 어차피 갖다 놓을 밥솥인데 뭐 하루 그냥 뭐 1시간 먼저 갖다 놓는다고 뭐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게 지금 현대사회의 어떤 삶인 것 같고, 그게 정말 많이 드러나는 관계가 사실 가족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전 사실은 처음에 저도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 운명과 팔자, 예언이라는 단어를 읽고 나서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어쩌면 이게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다른 어떤 판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안티고네보다 이스메네가 훨씬 더 자립적이고 뭔가 언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공간도 무지개 궁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저는 그냥 이건 망상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그 그리스 비극을 되게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예언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우리가 다 신탁을 받고 살잖아요. 대학에 오면서 다 대학 가는 이유가 대학 가고 나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는 신탁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대학 들어오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너에겐 새로운 신탁이 내려졌다. 취업해라. 혹은 뭐 이제 집을 청약을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탁.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재미있는 발상이고, 삽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자 질문이 2개가 왔는데요. 먼저 한번 첫 번째 질문이, 소설을 처음 읽을 때는 지수에게 많이 이입이 됐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미수에게 이입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서야 뒤늦게 엄마에게 마음이 갔는데, 아마 이분은 세 번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점을 그리고 싶으셨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설을 일단 3번이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엄마는 사실 이 소설에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지수가 주인공이잖아요. 지수한테 엄마는 일정 부분 아니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딸과 엄마, 뭐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과 부모의 어떤 관계를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가깝고 내가 그들이 아니었으면 태어날 수 없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낳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 기묘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자식에게
뭐 헌신적일 수도 있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뭐 적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 굉장히 어쨌든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수의 입장에서만 사실 엄마가 어느 정도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많이 감춰놓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엄마의 어떤 점을 그리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엄마가 그런 존재라는 게 이 소설에서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질문지에 미리 질문을 드리진 않았지만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랑 훨씬 닮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지수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고모부가 예약한 식당을 운전하면서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 좀 속된 말로 버벅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그런 상황이 나중에 보면 지수가 보여준 어떤 모습인데 엄마가 보기엔 지수는 자기의 모습 같고 미수는 자기가 되고 싶었던 혹은 자기가 달라지고 싶었던 모습 같은데 이 지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엄마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자기와 닮은 지수가 아니라 자기와 닮지 않은 미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애착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소설은 쓰여질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뭐 부모는 이렇다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냥 이들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냥 엄마는 이 엄마는 그냥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소설을 쓸 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건데 엄마가 되어서 성숙한 인간이 된다고 딱히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인 사람이 있는데 그냥 엄마가 될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영애 씨는 뭐 나아지고 싶고 뭔가 자기 상황을 좀 다르게 보고 싶고 뭐 좀 삶에 대한 좀 개인적인 욕심이 많고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그게 자식들에게도 좀 투영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수를 본다면 그런 지수의 좀 못 믿어온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고 다그치기 쉽고 뭐 큰딸이다 보니까 좀 더 감정적으로 많이 밀착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미수는 아무래도 둘째다 보니까 큰딸만큼 좀 밀접되는 게 좀 덜하고 그리고 뭔가 알아서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터치할 만한 부분이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둘을 자기는 똑같이 대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이 아이들에게 결국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설 속에서 어머니가 이제 손님빵으로쓰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지수가 독립한다라고 할 때 나도 이제 손님을 불러야겠다, 초대해야겠다라고 말하는데 만약 서사가 더 전개됐다면은 그 엄마 영애 씨가 부르는 손님은 누가 될까요? 소설 속에서는 전혀 뭐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어떤 새로운 뭐 삶의 뭐 로맨스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가능성들이 영애 씨에게도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쓰면서 좀 생각했던 건 엄마가 보기에 지수는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고 좀 못 믿었고 뭐 사기도 좀 당했고 걱정도 되고 뭐 이런 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생각보다 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젠 다시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사실은 그게 일종의 염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엄마한테는 친구도 좀 사귀고 그런 친구들을 좀 초대해서 좀 지내보고도 싶고 그런데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뭐 딸 핑계를 대든 아니면 사실 지수가 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해도 과연 엄마가 손님방을 만들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말은 해보는 거죠. 해보겠다. 그렇게 말해보는 게 좀 이 엄마한테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 다른 질문들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작품 속에서 그 영애 씨 같은 경우를 엄마라고 호칭하지 않고 영애 씨라고 이름으로 이제 호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칭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것도 제 좀 습관 같은 거긴 한데요. 저는 이 호칭이라는 게 특히 가족을 향한 호칭이라는 것에 굉장히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라던가 아빠라던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것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좀 다르잖아요. 어감이.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는 엄마라고 부르다가 좀 나이를 먹고 나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수가 엄마라고 부를 때 그거를 그대로 이제 소설에 쓰게 되면 지수가 엄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나 이런 거가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았는데 만일에 제가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쓰고 싶다면 엄마를 그냥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은 제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세 사람을 좀 지켜보는 듯한 그런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영희 씨와의 거리를 좀 유지한 거죠. 소설을 쓰는 그 화자와 예. 거리를 좀 일치시킨 것 같아요. 작가로서 이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과의 관계성들을 생각하시다는 거죠? 네. 예.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건 역시 그 강하길 작가님의 그 인기와 그에 따른 트래픽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화이트호스 단편집에서는 작가의 말을 다시는 길게 쓰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책에는 작가의 말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안 쓰실 건가요? 작가의 말 읽는 걸 좋아하는 독자입니다. 라고 질문이었습니다. 작가의 말은 제가 항상 고민인데 저는 근데 진짜 작가의 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건 저의 취향입니다, 여러분. 딱히 뭐 그런 게 아니라 소설을 쓰고 나면 되게 진이 빠져요. 그리고 이제 그 소설을 이제 출간하기 위해서 거의 3교구 정도를 보고 그보다 더 볼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 보고 나면 제 소설을 진짜 속속들이 다 보고 낱낱이 본 후라서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이 소설들에 대해서 이미 나의 소설로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서 이미 다 끝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더 붙이는 게 사실 저는 조금 무섭기도 해요. 내가 이미 충분히 뭔가 어떤 거를 간신히 좀 완성시켰는데 이 형태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무언가를 덧붙여서 이미 완성된 뭔가가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분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길게 써버리거나 화이트호스에 썼던 것처럼 그냥 소설 한 편에 대한 그냥 후일담을 아예 써버리거나 뭐 한 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래 왔는데 이 소설도 고민을 했죠.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은 이 소설을 진행하고 있는 그 화자가 좀 수다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작가의 말을 덧붙일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어렵게 결론을 내리고 소설을 좀 출간하게 됐죠. 근데 이건 독자분들이 작가의 말 읽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저도 이제 알게 되어서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뭐 최근에는 좀 한 10매? 15매 정도로 쓰기도 했고 다음에 낼 책에서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을 쓰면서 제가 배운 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순간의 확신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두려움이나 그런 느낌이 없어질 날이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강하길은 작가의 말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이 오실 수도 있죠. 작가의 말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낸 책에 대해서 다음번에 어떤 글을 청탁받았을 때 그건 정말 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가의 말을 1교 전에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3교를 보고 난 다음에 작가의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써놨기 때문에 좀 편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써놓으시면 좋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최재원 작가 같은 경우는 작가의 말 같은 경우가 하나의 단편소설로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쩌면은 작가의 말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식을 그 당시에 이제 되게 하나의 형태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되게 새롭게 만드니까 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또 작가의 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이 오고 있는데 풀업을 쓰시면서 즐겨 들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 형식과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딱 맞아떨어짐이라고 하는 게 약간의 어떤 리듬감을 주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그런 어떤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소설 쓸 때 음악을 그렇게 열심히 듣는 편은 아니라서 특별히 즐겨 들은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운동에 관한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헬스장에 가면 K-팝 음악이 진짜 귀가 이렇게 터질 정도로 음악이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그 음악이 새어 들어오는 그게 있죠. 근데 그 느낌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심장 박동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음악들. 그렇군요. 그럼 평소 글을 쓸 때는 노래 같은 걸 거의 안 들으시고 되게 조용한 상태 속에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네. 저는 소음이 있는 걸 싫어해서. 그럼 카페 같은 데서 글 쓰는 것도? 네. 저 카페에서 작업을 못해요. 그럼 저는, 집에서? 네, 무조건 작업실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소설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첨예한 것이 이제 누가 나이든 어머니와 같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두 딸들이 같이 이제 서로 분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지수와 미수라는 두 자매가 어머니를 수호하는 두 명의 기사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고모부, 무례한 고모부가 초대한 그 식당에 갔을 때 어머니를 보호하는 이 미수와 지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둘이 되게 단단하게 어떤 연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매 역학 구조가 변화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수가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성취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이에 비해서 미수는 똑부러지게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성취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역학적 변화 속에서 미수가 자기가 혐오했던 고모부 같은 형태로 약간 변하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고모부가 자기 가족을 대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미수가 보여주는 변화는 소설을 통해서 보자면은 부양의 책임이 자신에게 주로 오고 있다, 자기가 너무 많은 어떤 책임감을 맡고 있다라고 읽히는데, 이것을 미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변화의 원인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그 지수의 서사는 좀 있지만 미수의 서사가 좀 그거보다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를 정확하게 알긴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이 소설을 쓸 때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입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소설에서 그런 거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입체성이라는 거는 사람의 한 단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면모가 있는 거를 있죠. 당연히 인간은 있는데, 그거를 소설에서 구현할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 그게 항상 고민이잖아요. 작가들은 이 소설을 쓸 때는 좀 선택을 많이 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미수에 관해서 욕심을 내고는 싶지만 미수의 어떤 진심이라던가 미수의 속내라던가 미수의 고민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긴 했지만, 이건 어쨌든 지수의 소설이라는 어떤 제가 선택을 했고, 그렇다면 지수의 입장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중요하고, 미수의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추측하거나 그냥 추정할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다. 그런데 그 추측이나 추정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수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양에 대한 부담은 저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언니까지 사실은 자신의 짐이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수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더라도 미수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수에게는 좀 더 중점적으로 표현을 해보자 싶었고, 그런 지점들이 약간만 절묘하게만 좀 드러난다면 굳이 미수의 어떤 사연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이들의 자매의 관계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시도를 좀 해본 것 같아요. 예, 또 질문 나누는 사이에 몇 가지 또 독자분들 질문이 왔는데요. 풀업의 첫 문장을 딱 쓰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문장이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지수는 36살이었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가 첫 문장이네요. 예. 네, 첫 문장.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사실 저는 첫 문장을 되게 많이 수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퇴고를 원래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소설도 퇴고를 많이 했고 뭐 월간지에 넘겼고 그 이후에 나올 때도 많이 고쳤는데 첫 문장은 이번에는 의외로 좀 많이 안 고쳤어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떤 한 굉장히 주눅 들어있는 한 여성이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좀 독립하는 얘기를 쓰고 싶다라는 게 좀 확실했기 때문에 어쨌든 소설 초반에는 그 인물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인물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이와 그리고 이 사람의 조건, 살고 있는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36살이고 어머니 함께 살았다. 이게 굉장히 많은 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어서 시작했구나. 이걸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쓰실 때 보통 이제 처음에 쓴 문장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은 보통 어떤 작가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결말을 먼저 쓰고 소설을 그 위에 얹어간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요. 어떤 형태로 소설을 쓰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첫 문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귀납법과 연역법을 모두 다 동원하는데요. 결말까지 다 나와야 이게 전체를 다 이렇게 다시 보고 고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야 뒤로 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소설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어떤 성격의 소설이 되고 어떤 성격의 인물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는 거죠. 이번 풀업 같은 경우는 귀납과 연역 중에 중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하. 그래도 일단 좀 시작은 좀 확실한 부분이 있었죠. 이거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물론 중간에 많이 좀 막 엎치락 뒤치락을 많이 했죠. 그랬지만 그 설정은 그래도 좀 끝까지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지수가 36살로 나오길래 제가 알고 있는 강호길 작가의 물리적 나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작가들이 자기의 나이를 먹는 것만큼 등장인물들도 나이를 먹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강호길 작가의 이야기인가? 라고 하면서 어떤 세월의 흔적들이 이 36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많이 묻어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프리킬로 미수의 이야기도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아마 그 세 모녀의 이야기들 중에서 각각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애 씨 같은 경우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미수 같은 경우도 중간에 미수의 챕터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마 독자분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미수의 이야기를 다시 쓰실 그런 생각? 그런, 구상이 있으신가요? 네,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제 소설을 쓰면서 약간 도피적인 좀 그런 건데, 항상 다른 소설을 구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내 소설의 어떤 정말 힘든 어떤 그런 구간을 그런 이제 도피로 좀 채우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설도 미수의 이야기를 쓸 때 제가 좀 숨이 트이는 좀 그런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수 역시도 애착이 가는 인물이라서 언젠가는 다시 불러드릴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게 지수의 이야기가 제목으로서 풀업이라면 미수의 이야기는 제목이 뭐가 될까요? 근데 미수도 풀업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크게 싸우고 그렇게 됐지만 언니가 그렇게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미수에게도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다 같이 사이 좋고 너무 다 같이 성숙해지고 이런 게 아닐지라도 어쨌든 그 변화는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좀 자신의 몫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수가 그거를 어떻게 갈무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라는 순간이 닥쳐왔고
그걸로 미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운동이 혹은 운동 동작이 한 인물들을 상징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다른 뭐 런지나 스쿼트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자, 또 이게 아마 많은 경우 강화길 작가님한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화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필명인가 아니면 본명인가 한 번 듣고 기억에 딱 남는 이름이라서 여쭤봅니다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네, 본명입니다. 본명이고 작가가 되고 나서 이름을 바꿀까 생각을 했어요. 바꾸면 뭘로 바꾸시려고 했는데요? 진짜 평범한 이름이요. 진짜 평범한 이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강지수, 뭐 강미수, 뭐 네, 이런. 뭐 이게 필명이 되는 거죠. 그냥 뭔가 작가인 저와 일반 그냥 맨날 늦잠 자고 그냥 밤 늦게 먹고 야식 먹는 저를 좀 분리하고 싶은 좀 그런 욕망이랄까요. 그렇군요. 처음에 저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뭐 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보통 명사이고 강화도 하나의 고유 명사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이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아마 처음 만나서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이 또 나왔던 것 같고요.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작가님의 36살은 어떠셨나요? 한편으론 지수나 미수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셨을까요? 아마 이제 뭐 돌봄과 부양과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30대 중반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 때문에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다. 36살. 36살 때 코로나를 한창 겪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기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36살에 저는 데브로텔의 유령이라는 소설을 출간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네 맞는 것 같고요. 한참 그 소설에 저도 좀 푹 빠져 있었고 뭐 지수나 미수처럼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한테는 지수나 미수보다는 저의 어떤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감사하게도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했지만 동시에 그게 굉장히 저에게 좋았다, 좋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죠. 예,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3대에 걸친 모녀서사, 뭐 여성서사를 쓰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거 봤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알고 계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진 않은데 사실 데브로텔의 유령에서 조금은 시도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내가 뭔가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무의식적으로라도 계속 쓰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써온 단편들에서도 뭐 할머니, 엄마, 딸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좀 많이 드러나는 편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중심에 놓고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놓느냐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가 그냥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5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요? 3대가 완성되면 되는 건가요? 근데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대 소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3대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그 3대가 경험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안 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만약 3대 서사가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그 시기는 뭐 한 한국전쟁 네. 저부터 뭐 지금까지 그런 시간이 네. 될까요?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1950년대에 관심이 좀 많고 왜냐하면 뭐 사실 제가 경험한 예. 그 가족 안에서의 그 역사적 그 경험 자체가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계셨을 때부터니까. 근데 그분들이 젊은 시절을 보낸 게 사실 1950년대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일제강점기가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멀지 않은 사실 세대인 거죠. 아니 그 시기가 저한테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현실감을 가지고 감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저의 그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은 시절 혹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시기까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대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좀 더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제가 좀 더 그 시절에 대한 어떤 공부가 좀 더 깊어진다면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일 작가님이 사실은 약간 장르적인 소설이라든지 그 소설에 대한 공감 혹은 어떤 지향 같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역사와 그것들이 결합돼가지고 진행이 되면 꽤 흥미로운 소설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이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3대 혹은 뭐 세모니어 세 번째 봄 같은 이 3이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에도 어떤 운명론가 뭐 이런 것 같은 취향이 있는지를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저 3 좋아하나 봐요. 근데 막 뭐 처음부터 나는 3을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써야겠다라기보다는 이런 인장들을 독자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뭐 단어랄지 오늘 선생님께서 찾아주신 팔자 같은 단어들이랄지 좀 그런 거를 결과적으로 제가 얻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은 사실 가장 안정적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소설 안에서 어떤 구도를 이야기할 때 3이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다는 거를 배우기도 했고 쓰면서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어서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거장이나 대가가 되면은 꼭 3부작을 쓰잖아요. 생각해보면은 같은 스토리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3번 연거푸 쓸 수 있으려면은 그 독자와 제작자들의 어떤 그 지탱이라는 게 거장만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지수와 미수가 이제 카페에서 만나는 거죠. 계속 문자와 서로의 침묵으로 중첩되고 있던 어떤 감정과 갈등들이 이제 카페에서 빵 하고 터지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기술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언쟁하며 사용하는 단어들을 쭉 나열해 줘가지고 대략 이러이러한 어떤 이야기가 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기심, 비굴함, 인간성, 가정교육, 오만함, 역겨움, 공감능력, 착취, 추잡함, 저열함, 속물 같은 단어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단어들은 지수의 단어이기도 하고 미수의 단어이기도 한데 그 뒤에 기술에 지수는 미수가 상상 이상으로 못되게 구는 것에 많이 놀랐고 미수는 꺾이지 않고 계속 달려드는 지수의 모습에 살짝 겁을 먹었다라고 쓰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 혼자 이게 어떤 대화들을 상상해 봤는데 선명하게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지수의 단어와 미수의 단어를 작가가 좀 구분해 주신다면은 그들의 대화를 살짝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기심 이런 단어는 누가 얘기하는 단어일까요? 근데 서로 얘기했겠죠. 서로 각자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언니는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면 이제 지수는 미수 네가 너무 이기적이다. 사실 저는 이 단어들은 서로 중첩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특히나 가족 간의 싸움은 그래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거울을 보는 거죠. 각자가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 상대한테도 있는 거고 이제 상대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사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맞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좀 그런 단어들을 좀 나열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뭐 그 장면을 약간 더 좀 긴장감 있거나 혹은 좀 딱 떨어지게 쓰려면 진짜 대화를 삽입하는 것도 좋았겠지만 저는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엉켜 있다고 생각을 했고 둘이 쓰는 단어가 사실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말씀해주신 그 문장은 서로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좀 맞닥뜨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수는 언니가 이런 면도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수는 얘가 이런 면도 있었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 보게 된 거죠. 그런 내가 예상하고 이미 썼던 단어들 이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티는 내지 않지만 사실 좀 놀란 거죠, 서로.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 단어들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단어가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단어였거든요. 왜냐면은 그 보통 저는 뭐 남매인데 여동생과 싸울 때 서로 가정교육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같이 받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사이에 가정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확일 작가님은 형제가 남동생이 있죠. 네. 그 자매는 아니시고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풀업을 읽으신 분들이 가지고 느끼는 어떤 가장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풀업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특이점은 이 인물들이 뭐 지수 같은 경우 성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 손님 문간방에 얹혀있는 상태에서 자기 이제 독립을 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을 문화적 교육이나 형이사학적 깨달음 혹은 가족주의적인 연대의 복원에서 찾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수를 변화시키는 것은 육체적 성장이고요. 그러니까 뭐 소위 운동이죠. 소설에 등장하는 자극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육체적 성장과 더불어 정신적으로 이 지수라고 하는 한 개체를 독립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설정에 대해서는 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한국 문학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게 육체는 그냥 정신과 교양의 그릇에 불과했지 그 그릇이 정신과 교양을 압도하거나 그걸 리드하진 않았었거든요. 이 육체적 변화를 중요한 소재로 선정하신 이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 육체와 정신은 사실 일치되어 있다고 사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소설을 쓸 때는 그냥 저의 성향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고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자기 자신을 믿기가 힘든 사람이 자기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뭐 책을 읽거나 뭐 그런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냥 가장 가시적인 어떤 변화? 자기 자신을 좀 기특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반복일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뭔가를 한다는 거. 그리고 저는 지수가 그렇게 학구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물 설정 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탐구에 대해서. 그렇다면 가장 안 해봤지만 뭔가를 해봐서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건 결국엔 운동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생활 스포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헬스도 진짜 많이 하고, 뭐 저도 배워본 적이 있고,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이제 건강한 신체를 가지는 것에 대한 당연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분위기 안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인물일 것 같았어요. 네. 또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강화길 작가님의 색이 들어간 연애소설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질문하고요. 그리고 뭔가 작가님만의 현실적이고 건조한 연애 이야기 언젠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강화길 작가님만의 색이 뭘까요? 사실 그 전에 많은 작품에서 사실은 그런 연애들이 깨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인 줄 알았는데 강화길 작가님의 터치를 통해서 이건 연애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또 다른 어떤 현실적인 건조한 연애 이야기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연애 이야기를 약간 더 지금보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써보고 싶다라는 욕망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연애 얘기가 재밌을까요? 라는 사실 그 약간 기저에는 그것도 좀 있긴 있어요. 막 그냥 둘이 연애하다가 계속 의심만 하다가 의심한 상태로 결혼식장까지 가는 이야기를 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에 관한 이야기를 쓸 날이 올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 신뢰의 이야기 말고
신뢰하지 않으나 끝까지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혼식장에서 같이 행진을 하는 순간에도 내가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면서도 이 둘이 같이 행진하고 있다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강화길 작가님만의 어떤 터치가 제일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화길 작가님도 뭐 그런 어떤 사랑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낭독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낭독에 대한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낭독은 뭐 추가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상하고 계신 장편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떤 짧은 소개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장편은 사실 저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막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매번 바뀔 수 있고, 특히나 장편은 바꾸기가 굉장히 뭐 쉽기도 하고, 뭐 생각했던 게 그냥 소재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내년 봄에 사실은 단편 마감이 있어서 요즘 단편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사실은 제가 어제 마감을 했거든요, 다른 단편을.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음 단편을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편에 대해서 생각 중인데, 그 단편도 결국에 가족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눈먼 암살자 같은 소설 한번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요. 그거 읽어보면서 강호일 작가의 가장 빛난 소설들이 이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요즘엔 가정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 어떤 다른 소재나 어떤 다른 어떤 집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뭐 유행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커뮤니티인데, 항상 우린 소그룹을 조금씩 형성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와해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건데, 그 소규모 그룹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가 결국에는 우리 사회나 역사를 들여다보는 굉장히 정교한 프리즘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을 그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거를 제가 뭐 충분히 썼다고 생각되는 날이 올 것 같진 않지만, 이게 조금 비켜나가서 다른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적절한 어떤 그 그룹을 제가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당연히 언제든 지체하지 않고 쓰게 될 것 같아요. 소설이라고 하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성이나 그 인물들이나 그런 어떤 형태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규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족 말고 또 다른 커뮤니티는 뭐 좀 관심 있게 보는 커뮤니티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대중문화의 세례를 진짜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자란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 뭐 일본 문화가 개방을 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떤 영화라던가 한국 영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독립영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왔을 때 그 폭발이 시작되었던 어떤 그런 시기의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 인터넷, 네, 인터넷 세대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향유했던 어떤 어린 시절을 종종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경험으로 자라난 세대인 건데,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봤던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비프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듣고 엄청 웃었던 대사가 있는데, 거기서 스티븐 연이 이렇게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80년대에 태어난 사람 다 미쳤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별다른 설명 없이 뜬금없이 그 대사가 나오는데 너무 이상하게 공감이 되면서 웃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맥락에는 뭐 인터넷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관한 어떤 얘기가 있고 나온 대사였던 것 같은데, 그 감각이 뭔지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그 감각에 대해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써보고 싶다. 지금까지는 제가 좀 깜냥 같은 게 안 돼서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숙련이 되고 좀 훈련을 계속 한다면 그 시절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이제 뭐 드라마나 OTT, 특히 OTT 같은 경우가 많은 어떤 영상물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작가분들이 그런 어떤 영상물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는 박상영 작가 같은 경우도 대도시의 사랑법을 직접 집필한다라고 하고, 강필 작가 같은 경우도 자기 웹툰 무빙을 본인이 참여하기도 했고요. 만약 강하길 작가님 같은 경우가 그런 어떤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작품 중에 어떠한 것이 영상화가 가장 적절할까? 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그건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는 어쨌든 소설을 쓰는 사람이고 문학이라는 장르 안에 사실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떤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영상화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는 그 영상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제 작품을 보면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좀 저랑은 다른 영역으로 좀 남겨두고 있죠. 그럼 최근에 보신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 중에 너무 재밌게 봤다,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한 3작품 정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3개나요? 하나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하나를 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면 진짜 많은데 이게 또 이런 순간에 질문을 들으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는 그 브러쉬업 라이프라는 왓챠에 있는 브러쉬업 라이프요? 네, 일본 예? 드라마였거든요. 예? 이게 요즘 뭐 인생 2회차, 3회차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이제 타임리프 얘기인데, 회기물 같은 거네요. 네, 근데 예. 진짜 재밌게 봤고 굉장히 따뜻하고, 또 처음에는 그냥 일상물처럼 이제 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좀 눈물을 흘리면서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고, 또 뭐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넷플릭스 비프, 그 드라마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그 드라마 보면서 드디어 아시아계 이야기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를 내가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게 제가 엘리 웡이라는 그 코미디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엘리 웡이 주연이거든요. 근데 스티븐 연 한국계 미국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서 사는 얘기인데 늘 존재해왔던 이야기인데 사실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그들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보고 있고 굉장히 세련되고 그들의 어떤 관계가 코로나 시절이 우리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조금 보게 되는 그런 감도 있어서 그 드라마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두 드라마도 다 못 본 드라마라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OTT 같은 경우는 몇 개 구독하신 거예요, 그럼요? 전 다 봅니다. 나중에 계정 남는 게 있으면. 돌아가면서 애플, 뭐 디즈니, 왓챠, 넷플릭스, 웨이브까지 사실 구독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집은 거기다 돈 쓰는 걸 좀 아까워하지 않아서 그게 여기서 재밌는 게 있고 저기서 재밌는 게 있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다 봐요. 어차피 일단 소설가들이 대부분 서사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OTT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유혹을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중간에 트래픽이 걸려서 약간의 어떤 중단이 있었던 거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